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는 한국에 23조를 주었다. 2. 중국의 치명적인 실수. 3. 일본의 수십 발로 벙커까지 초토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한국을 방위산업 육성의 숙명으로 만들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서는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방산호조를 누리고 있으며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 될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은 러시아의 군수산업이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무기 수출 시장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경과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군수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빠르지는 못했다고 한국의 방산 능력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군대와 군수산업을 대폭 감축시킨 유럽과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하고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내부 방산 공급망을 유지해왔었으나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미국, 독일과 같은 서방 무기 공급 국가들이 생산 능력의 한계에 직면하자 한시가 급한 구매자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지난해 한국은 173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수출했고 그중 124억 달러어치가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로 수출되었습니다. EU와 나토에서도 놀랄만한 규모의 계약이었기에 한국이 정말로 그 많은 무기를 지구 반대편의 폴란드까지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을 받았었는데요. 한국은 지난해 8월 폴란드와 전차 및 자주포 수출 이행 계약을 맺고 단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며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2023년이 시작되고 단 석 달 만에 올해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전차와 자주포 물량을 전부 출고시켰죠. 반박할 수 없는 물증으로 능력을 증명해낸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 이외에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 대규모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세계 25대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했었는데 이는 폴란드,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을 맺기도 전에 이루어낸 수치였습니다. NYT는 한국이 4대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K9의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백 대의 K9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까지 생산 라인을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무기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역시 최고로 꼽히는 것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한화의 K9인데요. 전 세계 9개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7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루마니아로의 수출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근 한화에서 특별한 K9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7일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K9 주행 및 사격 훈련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최대의 군사기지가 위치한 레나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 영상에는 서론용 위장막을 씌운 K9과 K10 탄약보급차가 함께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병사들은 기존에 운용했던 구식 자주포에 비하면 K9이 얼마나 뛰어난 자주포인지 거듭 강조했는데요. K9의 사격 지휘병인 에릭 유스투스 글루타스 상병은 K9과 구형 자주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슈젠스코 슈트 앤 스쿠트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눈과 지늘기 있는 다양한 지형에서 주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9은 자주포이면서도 궤도와 천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엔진,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 어떤 지형이라도 가볍게 돌파하는 게 가능한데요. 노르웨이 병사들은 K9을 몰아 1m 이상 눈이 쌓인 서론을 돌파하고 길을 막은 나무를 그대로 가볍게 짓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슈젠스콥 기능은 대포병 전술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 현대전에서 자주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데요. 노르웨이 K9은 기동 중 갑자기 멈춰 곧바로 사격하더라도 전혀 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과시했습니다. K9 포대 소대장인 크리스틴 로스몰드 중위는 K9 자주포가 이동 중에도 안전하게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우 쉽게 멈추고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포병부대는 K9의 포탄 보급 훈련도 함께 실시했는데요. 그동안 무거운 포탄을 힘겹게 날라야 했었던 노르웨이 승무원들은 신관만 조립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보급해주는 K10 탄약 보급차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제품에 만족했는지는 추가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지난해 11월 노르웨이는 2017년 K9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추가 인도 옵션을 실행하는 데 서명했는데요. 이로써 K9 자주포 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K10 탄약 보급 장갑차는 10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써보기 전까진 긴가민가 했었지만 한번 써보니 편리함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죠. 이로써 노르웨이가 도입한 K9 자주포는 28문, K10 탄약 보급 장갑차는 14대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은 아쉽게 실패했지만 K9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일선 군인들은 한국 무기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오고 있어 추가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노르웨이 자주포 수주전에서 K9이 승리하고 노르웨이에 실전 배치된 K9과 K10을 직접 본 장비 조달 프로젝트 관리자 닐스 인겐트라이는 흡족함을 감추지 못하며 K9 자주포에 찬사를 보냈었는데요.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K9을 처음 봤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는 2016년 겨울에 테스트를 받으며 여러가지 기능을 검증받았었자 당시 우리는 4개의 후보 자주포들을 테스트했었는데 오직 한국의 K9만이 노르웨이 군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만족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테스트에서도 여러 자주포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K9이 가장 품질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인수 테스트에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9은 15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명품 무기입니다. 한국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줬다는 게 확인되었고 우리는 나머지 자주포 물량이 도착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관계자의 말처럼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시사,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와 경쟁하여 K9은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군에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K9의 훌륭한 차체에서 기반한 완벽한 반동 제어 능력이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듯이 기반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설원 지형에서도 K9 자주포는 전혀 흔들림 없는 사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함으로써 K9은 연속 발사 시에도 제온을 수정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격 안정성 덕분에 K9 자주포는 단독으로 타티미 온타겟 사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자주포 중 하나인데요. 포트 사격은 서로 다른 시점과 지점에서 발사한 포탄을 목표 지점에 동시에 착탄하도록 계산하여 발사하는 사격술로 적이 포격에 대응하여 은엄패조차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한 번에 넓은 구역을 초토화시켜 적을 섬멸할 수 있지만 매우 치밀한 사격 재원 계산이 필요한 고난이도의 전술입니다. 보통은 한 개 포대 육문 단위로 실시되는 것이 포트 사격이지만 고도의 사격동 제장치와 고성능의 자동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는 K9 자주포는 단 1문만으로도 토트 사격이 가능합니다. K9은 최대 3발의 토트 사격이 가능한데요. 계량을 통해 표적 확인부터 재원 계산, 장전과 사격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분당 발사 속도를 6발에서 9발까지 끌어올린 K9A2는 최대 5발의 토트 사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사장은 앞서 MI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모든 무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이 항공모함, 핵잠수,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동인 북한의 막대한 재래식 병력을 막아내야 했던 한국은 포, 장갑차, 전차 등 중급 무기 개발에 주력해 왔었다. 이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의 각종 첨단 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은 물론 성능이 좋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적당한 가격에 미국의 바로 턱밑까지는 쫓아갈 수 있는 성능의 나토 규격을 가진 무기들을 제시했으니 예산난에 허덕이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죠. NIT에서는 한국은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추진하여 구매국의 방위산업을 강화함으로써 무기 수출 거래를 성사시킨다며
한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단순히 한번 팔고 크게 벌고 끝이 아닌 판매국에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NYT는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의 자충수로 몰락해버린 지금 미국의 뒤를 이은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NYT는 산업용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하나가 세계적인 방산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 방산의 성장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방산의 계속 질주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압도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드론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중국이 이를 믿고 서해를 넘어 끊임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콧대를 눌러줄 수 있는 첨단 무기가 한국에서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리조차 나지 않는 이 무기를 사용하면 중국의 수천 대 드론대도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어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무기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이죠. 원거리에서 벌떼처럼 몰려드는 무인 드론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적의 요충지를 깊숙이 파고들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잡아야 본전이고 놓치면 막심한 손실을 입는 비대칭 전력 수준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러한 장점이 잘 드러났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다양한 드론들이 러시아군 전차 위로 유인 하나가 떨어뜨린 포탄으로 잇따라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미래에는 전차가 아예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은 단 한 대의 드론에 눈이 팔린 사이에 미사일에 얻어맞고 격침당하는 굴욕까지 당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죠. 이를 지켜보던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은 특유의 물량 공세로 어마어마한 양의 드론을 확보해 드론 전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차와 기갑 병력에 혼신을 쏟고 있는 한국군한테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4위 기갑 전력을 보유한 한국은 국산 전차를 전 세계 이곳저곳에 수출까지 하면서 점차 레드팀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차 잡는데 특화된 드론 전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를 돌파할 생각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전차를 잡아내는 모습을 본 중국은 전략이 들어맞았다고 판단해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전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해왔지만 드론이 전장의 스타로 떠오른 요즘은 그 정도를 넘어서 앞으로는 아예 전차가 사장될 것이라는 전차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고왕거포주의의 대명사였던 거대 전함들이 제대로 주포 사격을 해보기도 전에 공중에서 달려드는 함재기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린당했던 것처럼 전차 역시 드론에 의해서 같은 방식으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전황을 지켜보며 드론의 성능에 확신을 갖게 된 중국은 지금도 틈만 나면 드론으로 가까운 대만 해안의 초소를 엿보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한국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드론 병기의 증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죠. 바로 군집 비행인데요. 수백 대의 작은 드론이 떼를 지어 날아가 목표물이 드론의 수량에 미쳐 다 반응하기도 전에 파고들어 자폭해버리는 전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폭 드론 한 대 한 대가 줄 수 있는 피해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수량으로 밀어붙이면 적은 수의 항공기 몇 대를 막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이를 전부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벌떼가 몰려들면 손으로 한두 마리를 쳐내더라도 남은 수백 마리한테 쏘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재래식 병기로 그나마 이에 저항이라도 해보는 방법은 기관포 화망을 펼치는 방법뿐. 이미 시계 외 전투에 특화된 현대의 무기체계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탑재된 몇 정의 발간포에 의존해 화망을 펼치게 되겠지만 이 또한 포착할 수 있는 표적의 수에는 한계가 있죠. 결과적으로 자폭 드론의 군집 비행 공격을 허용하게 되면 전차와 같은 기갑 병력은 물론이고 적수가 없을 것만 같던 항모전단조차도 별다른 대처조차 못한 채로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운영 비용을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교환비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날고 기는 드론이라도 무적은 아닌 법. 드론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한 번에 바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천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중국의 민간 드론 회사가 공연을 하던 도중 경쟁 업체의 방해로 드론 수백 대의 제어에 실패하고 통제를 잃은 드론들이 무력하게 떨어지는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여기서 경쟁 업체가 방해 공작에 동원한 것이 바로 드론의 천적인데요. 언뜻 일반적인 소총과 비슷한 외관을 떤 이 무기는 한국의 삼정솔루션이 개발한 것으로 안티드론건이라고 불립니다. 드론이 워낙 접근하기가 쉬운 기술이다 보니 고가치 군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할 위협에 시달리는 세계 각국은 어떻게든 효과적인 드론 방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중 폭발탄 같은 재래식 무기부터 레이저 병기같이 SF에나 나올 것 같은 기술까지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중 상용화되어 실전에서도 쓰이고 있는 유일한 기술이 안티드론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삼정솔루션이 만든 안티드론건은 성능과 휴대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데요. 재민 관련 특허 19건,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국내의 수많은 기관 시설은 물론 정부 청사에까지 납품되며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등장한 휴대용 안티드론건 실드론 P타입은 극대화된 휴대성으로 단독 임무 수행도 가능하며 시스템과 연동할 시 통합 운용도 가능한 범용성을 보여주었죠. 안티드론건은 방해 전파를 방사해서 사정권에 들어온 드론이 원격 신호를 수신하는 것 지체를 봉쇄합니다. 원점으로부터의 명령 신호가 사라지면 드론은 보통 즉시 작동을 멈추고 추락하거나 제자리에 멈춰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죠. 그때부턴 드론도 그냥 가만히 있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전파를 통해 드론을 막는다는 것은 의외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물리적인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잔해나 폭발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드론이 공격하는 목표가 꼭 전차 같은 군 자산뿐이라고는 한정할 수 없죠. 드론을 물리적으로 격추하려다 보면 사선상의 아군 병력이나 아군 시설물 등이 들어가 버려서 드론을 관통한 탄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의 경우 유폭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가지처럼 복잡한 구조물이 많은 환경이나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조금의 시설물 피해만으로도 큰 손실이 되는 환경에서는 드론 방공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안티드론건은 드론에는 생체기 하나 내지 않으면서 작동만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드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티드론건은 드론 하나하나를 일일이 노릴 필요 없이 일정 범위 전체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데요. 총구로부터 방사각 40도, 교란거리 500m 내의 전구역의 방해 전파를 방사합니다. 간단히 계산해봐도 최대 교란거리에서는 무려 가로 세로 56m에 달하는 구역을 드론 청정지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이 떼를 지어서 몰려드는 군집 비행을 견제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밤하늘의 오륜기를 드론으로 그리는 퍼포먼스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투입된 드론이 1218대에 최대 비행폭은 400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론상 단 8정의 안티드론건만 있다면 이만한 규모의 드론 무리조차 몇 초 만에 전부 고철 더미로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을 갖췄음에도 병사 개개인이 휴대하는 것이 가능한 크기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드론 방공 수단으로 꼽히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도 이 안티드론건은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기다 보니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해 전파를 계속 조사하고 있어야만 드론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배낭형 배터리에 따로 연결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죠. 또한 물리적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의 반대 극부로 드론을 정지시키는 한정적인 효용만 제공하기 때문에 드론을 파괴하려면 추가적인 공격을 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총기 액세서리형으로 개량하는 것인데요. 고성능 경량 배터리와 일체화하고 개인 화기의 레일 마운트에 호환시켜 드론을 정지시킨 후에 즉시 실탄을 쏘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티드론건을 확대해서 기동 병기에 탐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LIG 넥스1은 차세대 드론 방어 체계의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상용 드론에 대한 탐지와 식별, 재민이 가능한 제머를 차량에 탑재하는 방식이죠. 이 제머의 작동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안티드론건과 동일한 것인데 사람이 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배터리 용량 및 출력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또한 후일 이 시스템이 전차와 같은 기갑 차량에 탑재되게 되면 자연히 화력 체계도 갖춰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지시킨 드론을 파괴하는 일도 간단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병기의 등장으로 전차 무용론까지 대두된 가운데 향후 등장할 전차들도 이에 저항하기 위해 드론 방어 체계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의 LIG가 발빠르게 드론 방어 체계에 뛰어든 바 한국의 기갑 병력은 중국의 드론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점점 커지는 안티 드론 시장을 선점해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드론이 전장에서 활약하며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던 만큼 안티 드론건과 드론 방어 체계 역시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기적인 상황만 보고 설분리 드론 전력 강화에 역량을 쏟았던 중국은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껏 벌떼 같은 드론을 만들어 띄워도 안티 드론건의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우수수 떨어져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보까지 수집당할 수도 있어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자 중국은 한국의 전차대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으로 또다시 오만한 중국의 콧대를 눌러준 가운데 이미 한국의 드론 방공 기술을 수입하길 원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 대기 중인 상황. 한국이 앞으로도 이렇게 군사기술과 수출 시장 양측에서 누구보다도 급한 상황에서 UAE 왕세자가 생각난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를 따지게 되면 많은 궁금증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친미 국가라 불릴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특히 이란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경제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긴밀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랍에미리트의 위치가 중동 여러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에 중동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군사를 파견할 수 있는 군사의 충지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경계에 있어 항모도 둘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전통적으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무기를 구입할 때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해올 정도로 상부상조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멘 내전 때문인데요. 아라비아 반도 하단에 위치한 예멘에서 발생한 분쟁이 이들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예멘은 한국에게 있어 생소한 국가인데요. 예멘은 커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예멘산 커피는 복잡한 맛과 향으로 많은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은 기호품인데요. 우리가 모카라고 부르는 커피 역시 예멘의 항구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중동에선 예멘은 중요한 곳으로 평가받는데요. 바로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홍해 연안의 위치에 있어 수에즈 함을 오가는 배들에게 있어 보급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예멘은 석유 산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구입한 석유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경유지 무역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원과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예멘은 분란과 전쟁의 위기에 항상 놓여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15년부터 시작된 예멘 내전 때입니다. 지금도 이 내전은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어 많은 예멘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예멘의 현 정부인 하디 정부를 후티 반군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입니다. 이로 인해 정통 정부였던 하디 정부는 산악지대로 피신하고 후티 반군이 예멘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하디 정부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닌 상황이라 후티 반군과 하디 정부가 각각 자신이 예멘의 합법적인 정권이라 주장하는 바람에 무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예멘 내부의 전쟁이라면 쉽게 끝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것은 이것이 해외 강대국의 대리전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란 정부가 후티 반군을 지지하면서 군수물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아랍에미리트도 참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이가 나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였는데
예멘의 친이란파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일인데요. 아랍에미리트는 하디 정부의 정통성을 지지하면서 하디 정부에게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수입한 미국 무기가 하디 정부에게 전달되면서 전쟁은 더 격화되었는데요. 대량 살상 무기 수준인 미국의 무기가 내전에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미국은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미국의 기치와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계약된 최신 전투기는 물론 다연장 로켓 역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신 기종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랍에미리트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입받기로 한 무기의 금액만 230억 달러였기에 급한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제재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동참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이탈리아는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디 마이오 외무장관은 평화를 위한 메시지이며 인권에 대한 존중은 무너뜨릴 수 없는 원칙이라는 표명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의 행동을 저격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유럽의 제재 때문에 선뜻 무기 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럼 그에게 떠오른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려 9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계약이었는데요. 천무를 개발한 하나 디펜스 역시 현지 언론의 보도에 발맞춰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이 무사히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은 오랜만의 일입니다. 앞서 미국의 MSI 하이마즈 12대를 먼저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지만 동굴진지를 이용하여 게릴라 전술을 펴는 적에게 피해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영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북한군의 해안포와 장사정포 진지를 정밀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일명 번개사업인데요. 번개사업을 통해 적 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지대지유도 무기의 탐색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는 당시 UAE 측의 게릴라들이 숨은 동굴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지하관동 유도탄이 개발됨을 소개하였고 이에 관계가 맞아떨어진 UAE는 이미 2017년 당시부터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전람회 이덱스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천무 시스템은 물론이고 미사일, 탄약까지 구매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천무는 미국의 MLRS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많이 닮아있어 성능 면에서도 그 우수성을 입증했는데요. 하지만 MLRS보다 성능이 우수한 유압 구동 장치와 디지털 제어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도와 방위각의 동시 구동이 가능해 사격 시간이 MLRS보다 20초가량 짧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펜스 시스템에 있어 시간이 20초나 단축되었다는 것은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계약이 적극적으로 성사된 것은 아부다비 왕세자를 비롯 UAE의 고위 인력들, 이 한국의 방산업체 적극적으로 계약 타진을 촉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이 성사되기에는 외부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국외 분쟁에 대한 개입의 방침을 바꾼 것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예멘 내전에 돌입한 UAE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화력에서 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번 한국의 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되면서 화력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UAE는 지난 2017년에도 한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한 차례 회동을 가진 바였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캔드 시스템을 수입하고자 했었는데요. 한국형 공격형 방위 체계를 통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동시에 호목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바로 캔드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한국의 무기도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저층에서 요격하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비롯해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캠드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개발한 천궁 역시 교섭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캠드 체계에서 핵심 무기 체계인 지대공 미사일 엠셈을 한국이 양산할 수 있었던 터라 협력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UAE의 지리적 조건 역시 한국보다 우수한 상황이라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노려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영토는 산악지대가 많고 설치 지역이 주로 산악이 좁은 지형이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많지만 UAE의 경우 사막의 넓은 지대가 갖춰져 있어 캠드를 100%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용과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생각 이상으로 우수한 성능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선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전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무기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이미 여러가지 도움을 받은 국가인데요. 최근 한국 항공우주 기술을 배운 아랍에미리트는 화성 탐사위성 아마를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기술도 한국에서 배워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요. UAE 농업기술회사 스마트에이커스는 스마트팜 제조시설에서 상추를 재배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스마트 농업기술 회사인 에이싱의 도움 덕분에 설비와 기술을 지원받고 실제 소비자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요. 과거 중동 건설 일꾼으로 외화벌이를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질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쌓였기에 대규모 무기 거래도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좋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외교는 물론 경제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사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